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세상 일이 바삐 흘러가고 어디에선가 이상한 일이 생겨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실 좀 되짚어서 보면 그 단서는요, 의외로 역사 속에 해답과 함께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별책 부록을 통해서 읽어볼 책이 바로 그 경제사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목이 깁니다. 무박 3일 밤새워 읽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최고민수 작가, 박민수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요리 전문가인가? 여행 전문가인가? 트로트 가수인가? 아니면 만담꾼인가? 네. 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맥주가 화폐로 쓰인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우리 이제 맥주는 주로 저녁에 우리 한 잔씩 한잔할 때 하는 그런 시원하게. 건데요. 맥주의 역사는 우리의 이제 농업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렵 사냥을 하다가 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이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쌀이나 보리 이런 게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제 남는 거를 여유 부리다 보니 술까지 만들어지고, 그래서 처음 이 맥주가 만들어진 데가 수메르.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이 맨 처음 이제 맥주를 만들게 와, 되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남는. 그래서 뭔 이 경제적으로 좀 이 여유가 생겨야 뭐 여러 가지 또 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이제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뭔가 응용력이 생기면서 맥주를 하게 되고, 지금의 맥주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걸쭉하고 시큼한 막걸리 맛에 그런 당시에는. 맥주. 그래서 보리빵으로 이제 만들어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실제 밥처럼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시면서 걸쭉한 죽 같은 느낌의 그런 맥주를 먹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밥도 되지만 또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수고료로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로서도 쓰이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이 맥주가 이집트로 건너가면서 번성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정말 화폐처럼 쓰였고요. 특히 우리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노동자들에게 빵과 함께 맥주가 제공이 됐는데 하루에 일당으로 한 4리터 정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취하라는 거죠. 일당으로 맥주 4리터. 네, 4리터를 먹으려면 굉장한 배가 부릅니다. 근데 이제 걸쭉한 그 막걸리니까 혈당을 올리기엔 참 좋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빵과 함께 맥주를 일당으로 지급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밀이라는 그런 MEAL 식사. 할 때. 그게 이제 빵과 맥주의 합성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캐시라는 그 현찰. 영어 있잖아요. CASH. 이것도 이제 이집트어로 카시, KASH인데 이게 이제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가 결국 돈이고 맥주가 결국 음식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맥주를 일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어디선가 이 맥주를 만드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양조장. 그래서 대형 양조장들을 건설했던 그런 시설들의 결과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즉, 그 당시에 조폐공사가 양조장이었다. 그래서 사실상의 그렇죠. 조폐공사.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맥주를 만들고 그 맥주를 이제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식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취해 있는 거죠. 귀족들은 술 먹고 취해 있고. 그래서 맥주를 그 당시에는 걸쭉한 맥주를 이렇게 빨대로 꽂아가지고, 그래서 빨대에 꽂아서 먹던 모습들이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대호 선생님은 에일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라거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별로 잘 못 마시기는 하는데 저는 밀맥주 좋아합니다. 밀맥주. 밀맥주. 밀맥주가 에일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거는 조금 더 이제 좀 가볍고 투명하고. 네. 그게 이제
에일과 라거의 차이가 뭐냐면 상면 발효냐 하면 발효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라거는 하면 발효예요. 우리 경제사 시간 맞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술 얘기로 깊이 들어가서. 술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거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맥주인데요. 예. 그래서 하면 발효를 하다 보니까 효모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저온 발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효모는 가라앉고 위에 뜬 맑은 그런 맥주를 먹는 게 라거 스타일이고요. 에일은 상면 발효입니다. 고온으로 하니까 이게 효모가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진하고 그다음에 과일향이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일 맥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에일과 라거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맥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야, 맥주가 화폐로도 쓰였고 이게 또 고대 문명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대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왜 예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그 선문법, 네, 함무라비 법전. 네. 근데 여기에서도 돈과 관련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게 다 디테일하게 써 있다면서요. 네, 함무라비 법전 직접 보셨나요? 직접은 당연히 못 봤고요. 예.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어디 뭐 실제로.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뭐 네. 이미지는 좀 실리곤 네, 하죠. 검정색 현무암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만든 건데요. 네. 이 함무라비 왕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이 통일된 어떤 법전을 만들어서 이 법치로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이 법전을 세워서 이렇게 곳곳에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비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좀 무섭다. 네. 웬만하면 뭐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굉장한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규칙.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끼친 손해만큼만 피해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복수를 막는 거고요. 피해 받은 만큼이 최대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원 전 1754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나 영주가 하자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을 다쳤는데 그냥 처형하라 하면 처형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처형의 범위를 손을 다친 범위까지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지막지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손목까지 자를 것이냐 어디까지 자를 것이냐가 법전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눈을 다치게 했으니 눈까지만이야 라고 정한 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원전 1700년 전이니까. 근데 여기에 상거래라든지 경제 관련 조항들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임대차라든지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임대차의 개념까지 나온 거고요. 그런 경제 관련 조항들이 실제 그 함무라비 법전 현무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예. 농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든 안 하든 네. 농지를 빌렸으면 그 농지를 빌린 값을 내야 된다. 지대를 줘야 된다. 다만 수재나 한재를 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의 재산을 훔쳤으면 10배를 갚아라. 그리고 이자를 내라. 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20%, 곡물은 33%.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율까지도요? 네, 이율이 은은 20%, 곡물은 33%. 왜 곡물이 더 높을까요? 뭐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럴까요? 식품으로서? 농사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더 반영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로 빌려줬는데 농사를 망쳐서 그의 곡물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곡물은 조금 더 이자를 13%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놨고요. 신기한 건 최저임금까지 네. 정해놓고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어서 기원전 1754년에 만든 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 상업이 발달됐구나라고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업이 잘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인 그런 상업
공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을 그 당시에 셰라고 했고요. 네. 다발을 켈이라고 해서 밀다발을 셰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셰켈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네, 셰켈이라고 화폐 단위로 쓰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도 될까요?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전에. 네, 그래서 기원전 1754년. 네. 굉장히 오래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부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이 예를 들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갖고 온 지참금을 돌려줘라. 디테일하네요.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 관계는 계약을 해야만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그렇죠.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 하듯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밌는 거 하나는 기혼 여성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람핀 남자와 기혼 여성을 돌돌 말아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법전에 써 있어요. 네. 처벌 조항으로.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남편이 용서를 하면 살려줍니다. 네. 싹싹 빌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나름 경제사 이야기 맞죠? 네, 그래서 네. 이 경제사라는 게 사실 사람의 먹고 사니즘이거든요. 먹고 사는 게 경제의 역사고 경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일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경제냐 역사냐 이게 약간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애덤 스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사실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도덕 철학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학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라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네, 고민하다 우리 보니 먹고 사니즘과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이고요. 네네. 또 우리가 아까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화폐 이게 동양과 서양의 화폐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네, 동양과 서양의 화폐 어떤 차이가 가장 있을까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또 누가 발행하느냐? 사실은 그게 또 핵심이잖아요.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가장 큰 키워드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언어가 다 달랐어요. 옆 동네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 예. 그런데 중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언어 통일, 도량형도 통일하지만 언어를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여러 번 나라가 바뀌지만 계속 통일된 커다란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언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어떤 대륙이었고 유럽은 나라마다 이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려웠던. 근데 언어가 다른 나라끼리 교역을 하려다 보니 뭔가 표준화되고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애덤 스미스가 4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며 그렇죠.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분할, 거스름돈.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네.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에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금과 은이었습니다. 스타트는 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이 그래서 은본이제, 금본이제라고 하는데요. 무게와 순도가 같다면 네. 어떻게 만들어졌든 교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의 가치보다는 금속의 가치를 그 순도와 무게를 재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중국은 다릅니다. 그냥 왕이 정의를 내리면 그게 돈입니다. 앞으로 이 종이는 조개는 돈이다. 그러면 조개가 이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세계 최초로 지폐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에다 돈을 쓰고 이건 앞으로 거래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거래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네. 썼습니다. 그 당시 원나라에 한 17년 정도 살다 와서 동방견문록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는 지폐를 사용하더라. 종이를 돈으로 쓰더라. 어떻게 그렇게 쓰지? 뭐 이렇게 이제 하던 네. 저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떻게 종이를 화폐로 쓰나? 근데 네네네. 사실 그 화폐라는 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황제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는 거고, 언어가 달랐던 유럽은 실제 그 금속의 무게와 순도가 같아야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무게와 순도를 어떤 걸로 이 확인을 하느냐, 바로 시금석이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검은 현무암 덩어리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이 금속을 좀 비벼보면 네. 그 조직의 치밀함과 그다음에 어떤 순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 100%의 뭐 100g의 은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당연한데.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생깁니다. 속이는 누가? 사람들 나오죠. 왕과 영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짜리 은화를 당연히 유통을 안 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조 차익을 얻는 걸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뇨리지는 이 왕과 영주의 거의 특권처럼 거의 100%짜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왕 중에 한 명이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네. 부인도 6명 두고요.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헨리 8세가 주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은화에 구리나 뭐 철 이런 걸 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화가 벗겨지면서 이 헨리 8세의 코 부분이 은화가 아닌 이 구리가 이렇게 자기 코만 이렇게 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 주화에 있는 본인의 얼굴 그림이 그 색깔이 변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주나 왕의 얼굴을 이 주화에 그렇죠. 새기다 보니까 자신 헨리 8세의 얼굴에 이 코 부분이 은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은이 이제 이상한 색깔이 돼 있는 겁니다. 구리색이 돼 있거나 청동으로 녹슬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 왜 생겼냐면 헨리 8세의 코 부분이 은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영국의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 돈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거죠.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1세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만든 돈 악화는 시장에 내놓고 코가 벗겨지지 않은 순도 100%짜리 은은 집안에 두고 이러다 보니 악화는 돌아다니고 좋은 거는 집에만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낸다고. 예, 엘리자베스 1세는 나중에 이제 은화 100%짜리 이 화폐를 만들면서 경제를 나중에 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최초의 그런 서양 화폐는 일렉트럼이라는 화폐입니다. 일렉트럼이요? 네, 일렉트럼.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네. 예, 그 지역, 고대 리디아 지역에서 호박금, 금과 은이 합금된 그런 호박금으로 만든 이 일렉트럼이라는 그 화폐가 지금 서양의 화폐로 가장 오래된 화폐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일렉트럼 뒤에는 이렇게 네모난 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박스가 몇 개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무게를 나타내게 되고요. 동양의 화폐는 지 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도전, 칼 모양. 칼같이 생긴 네, 거. 칼같이 생긴 그런 명도전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화폐, 이 가운데 끝에는 동그랗고요. 네. 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이 네모나게 나 있는. 구멍 뚫린 그거는 이제 보통 발량전이라고요. 진시황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 시절에 원형 모양의 그런 발량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는 둥글고 인간 세상은 네모나다. 그걸 담아서 겉에는 둥구스름하고요. 안에는 이렇게 네모난 구멍. 네, 네모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이 우주는 둥글고 인간 세상은 네모고. 네모나다. 그래서 왕은 그 동전의 살 부분, 그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송나라 때는 이렇게 무거운 동전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폐를 처음 만들었고 원나라 때는 또 이 지폐가 한동안 그래서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왕이 즉 언어가 통일이 되다 보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지폐, 돈을 했던 게 동양이고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을
무게와 순도를 재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서양의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화폐라는 게 또 현대 화폐로 또 넘어오면은 어찌됐든 간에 변치 않은 거는 그 권위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 나라 힘이 약해지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 이것도 현대에도 비슷하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뭐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나라의 네. 신용도. 네. 이번에 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식? 네. 왜 우리가 그 각 나라의 물가 같은 거 비교를 할 때 빅맥 지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어떻게 햄버거 가격으로 서로의 물가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이거 처음에 생각해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좋아죠. 아, 그래요? 예. 햄버거 어떤 그 수제버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햄버거는 다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 수제버거인데. 예. 아, 이제 그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좀 다르죠. 예. 수제버거라 하는 게 좀 더 비싸긴 해요. 네. 예. 다 좋아합니다. 저. 아, 그래요. 네. 저도 비싼 버거를 좋아합니다. 네. 원래 이 햄버거의 유래가 있습니다. 네. 햄버거라는 건 원래 몽골의 음식입니다. 예? 네, 햄버거는 원래 오. 스타트가 몽골의 음식입니다. 몽골에서 네,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타르타르 스테이크라고 아시나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타르타르 스테이크라고 네. 그 우리 탕탕이처럼 예. 고기를 탕탕탕 계속 칩니다. 다진 거예요. 네, 다집니다. 그러면 이 다진 스테이크, 생고기를 먹는 게 타르타르 스테이크거든요.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 유럽을 침략을 했을 때 말 안장 위에 고기를 이렇게 놓고요. 그걸 탑니다. 장시간 이렇게 말을 타게 되면 그 고기가 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먹는 걸 보고 독일인들이 이제 그걸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되고요. 이 독일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뭐 합니까? 고향의 음식들을 그 아하. 독일인들에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미국에서 팔면서 이 이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좀 짧아지는 거죠. 함박 스테이크. 네, 그러면서 이제 햄버거가 되는 비슷한 게 이제 독일에도 있습니다. 케밥. 케밥이요. 네, 그래서 1960년대 독일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을 하면서 네.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광 노동자와 간호사들도 가셨고요. 네. 튀르키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저가의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눌러 앉으면서 뭐 합니까? 고향의 음식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케밥을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 독일의 MZ 세대들은 소세지보다 케밥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햄버거. 경제사 이야기 맞죠? 네. 먹고 사니즘. 네, 그래서 우리 1968년에 네. 맥도날드에서 이제 빅맥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빅맥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코카콜라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이 이 빅맥이 되겠고요. 네. 저는 이제 치즈 빅맥을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각 나라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예. 각국의 그 물가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그렇죠. 재미삼아서 만들었는데 같은 제품이니까 나라마다 물가는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가격 상황에 이제 따라서? 사실 안에 들어간 소스도 다르고요. 내용물도 좀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인도에서는 소고기 패티를 안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예. 완전히 정확하다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는 뭐 소고기 패티를 안 쓰고 어디는 뭐 양고기 패티를 쓰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나라별 물가 수준을 미국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예. 이거를 빅맥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이코노미스트라는 데에서 해서 1986년부터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재밌는 건 올해 7월 기준 예. 우리나라 빅맥이 5,500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6.01달러, 한 6달러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미국 게 싸냐? 과연 우리 게 싸냐? 이 환율을 6달러에 1,380원 정도 하면 네. 8,293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은 미국게 훨씬 더 비싸 보이는데. 네네. 그 6달러 정도인데 우리는 5,500원이고 네. 근데 우리 환율로 적용을 하면 8,293원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5,500원에 파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한 33% 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계에서 빅맥이 가장 비싼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비싼 나라요? 네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일까? 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요? 네. 스위스가 미국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49.6%나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가 29.6%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33.7% 싸니까 굉장히 물가가 싼 것처럼 보입니다만 환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환율도 있고 그 나라의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빅맥이 가장 비싸다. 스위스 가서는 빅맥을 못 먹겠네요. 또 일반적으로 또 이제 물가가 더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느낄 네, 수 그래서 있는 이거는 건데.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쵸. 좀 다만 웃자고 만든 건데 이코노미스트라는 데에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빅맥 지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스타벅스 지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떤 신라면 지수하고 초코파이 지수. 초코파이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가 초코파이, 초코파이라고 할 그쵸. 정도로. 네, 그래서 일본에도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카레라이스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레 재료와 그 카레를 끓이기 위한 에너지 그 가격을 매달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카레라이스를 먹는데 얼마만큼 물가가 올랐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카레라이스 물가지수고요. 여기서 잠깐 빠지자면 네. 카레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아요? 커리? 네, 인도? 커리. 아니에요? 커리는 인도어가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어떤 말을 쓸까요? 뭐라고 할까요? 마샬라라고 씁니다. 마샬라. 마샬라. 마샬라라는 건 양념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에는 수많은 집에서 쓰는 수많은 정말 별걸 다 양념이 알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사니지. 수많은 양념이 있는데요. 네. 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그 마샬라 맛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샬라 맛을 잊지 못하겠는데 무언가 표준화된 마샬라를 가지고 오고 싶고 마침 그 회사, 영국의 회사가 이 표준화된 마샬라를 만들어서 영국인 입맛에 맞는 그걸 가져왔고 그거를 이제 커리라고 부르면서 그게 커리. 네, 그래서 커리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커리를 영국의 해군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오랫동안 바다에 갖고 다니면 좀 냄새, 분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 커리에 같이 하면 커리 향 때문에 향신료 때문에 이게 분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고기를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영국 해군들이 그 커리를 이렇게 빵과 함께 내놓게 되고요.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영국의 어떤 군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네. 영국의 해군의 식사를 도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리를 빵과 함께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각기병이었습니다. 각기병이라는 것은 도정된 쌀을 먹는데 이 도정을 하다 보니까 이 비타민이 깎여져 나가서 이 각기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군대에 가면 귀한 쌀밥을 먹는다 이러면서 막 갔는데 예. 이 각기병에 걸리고 또 각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의 시스템인 카레와 빵을 갖고 왔는데 이 일본인들이 빵을 싫어하는 겁니다. 빵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 커리에 그 찐득찐득한 밥을 더해서 생긴 게 카레라이스. 네, 그래서 카레라이스가 이제 생기고요. 지금도 그 일본의 군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레라이스를 먹는 날이 있다고 하고요. 이 카레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일본 카레와 우리 카레의 차이점은 뭘까요? 글쎄요, 우리는 일본 카레는 간편식처럼 먹는데. 일본 카레는 약간 거무스름합니다. 그렇죠? 더 진해요. 네, 거무스름하고 우리나라 카레는 좀 노란색입니다. 밝은. 네. 강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강황이 안 들어가요. 네. 강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강황이 많이 들어간 카레를 먹는데 그럼 카레 향 자체가 다르겠네요. 네네. 그 마샬라의 구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레는 약간 그 강황이 들어가서 노르스름하고요. 이 강황이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추석 명절에 막 음식 예. 포만감 있게 먹는데요. 이 강황이 들어간 카레를 먹으면 혈당을 많이 낮춰줘서 그 건강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사 시간은 맞을 겁니다. 예,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이라는 책을 오늘 별책보록에서 같이 읽고 있고요. 어디로 빠지든 예, 박민수 작가님만의 특성이라는 거 재밌게 우리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야기도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때 추석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에 많이 다녀오시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사 측면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민족 대이동도 있다고요. 네, 이것도 먹고 사니즘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이동을 합니까? 거기 계속 있었겠죠. 그 역사적인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이 왜 유럽을 공략했을까?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기스칸이 살던 동네에 풀이 없어졌습니다. 건조 기후와 추위가 다가오면서 이쪽에선 더 이상 우리가 목축을 할 수 없으니 풀이 있는 곳으로 가자. 서쪽으로 그러면서 유럽까지 가게 됐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흉노라는 게 있습니다. 흉노. 네. 그래서 흉노족 하면 우리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천고마비. 어떤 뜻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렇죠. 하늘은 높고 가을을 말을 뜻하는 살찐다. 말입니다. 요즘 같은 예, 날씨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천고마비.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쪘으니 이제 흉노족이 쳐들어올 때가 됐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족이 어디 살았냐? 몽골 고원. 이쪽이 겨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춥습니다. 몽골 네. 여행 가시면 굉장히 춥잖아요. 네. 아침, 저녁 일교차도 크고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 오랑캐 흉자를 쓸 정도로 중국인들이 되게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말을 잘 타니까 원래 기마 민족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고마비, 드디어 이제 흉노족이 쳐들어올 때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만든 그런 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누구 때문에? 쳐들어오는 흉노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흉노족의 전투력은 대단했고요. 한나라의 유방도 흉노랑 한번 붙었다가 집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세상까지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무제라고요. 이분이 이제 흉노를 정벌해서 실크로드, 우리 만드신 무제가 고비사막 북쪽으로 흉노족을 쫓아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흉노족이 멀리 가면서 이제 쫓아내고 이제 중국과는 빠이빠이 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빠이빠이 했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흉노족 중에 하나가 훈족이 있습니다. 훈족. 네. 예, 훈족. 그래서 훈족이 이제 튀르키의 유목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4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계속 이제 중국에서 밀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게르만족이 살던 동네를 밀어냅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은 원래 유목하고 이랬는데 더 힘센 유목 민족인 훈족이 와가지고 훅 밀어내니까 게르만족이 이제 어디로 쫓겨나느냐? 더 서쪽으로 갑니다. 로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훈족의 이름이 나라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훈족의 이름이요? 네. 헝가리. 아하. 헝가리가 HUN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가 유럽 민족 같지만 뿌리를 보면 이 튀르키의 훈족이다. 유목 민족인 훈족의 그런 후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르만족까지 이렇게,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뭐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얘네 네.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국경을 지키게 하자. 용병으로 키우자.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국방은 너네가 훈족에게 시켰는데, 결국 훈족이 국방을 지키다가 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치고요. 오도 아케르라는 그 사람이 결국 이 황제를 치면서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쳐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 중국에서 쫓겨난 이 흉노가 결국 이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살던 가다가. 데까지 오고 게르만족을 튕겨내니 게르만족이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까지 몰아내게 되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부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프랑크족.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요. 사르 마뉴 대제가 이제 대제가 커다란 땅을 차지하고 이걸 이제 나중에 3등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되고요. 서고투족.
은 스페인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동고트족과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에 정착을 하고요. 앵글로색슨, 브리튼, 영국에 정착을 합니다. 마지막에 반달족이라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북아프리카로 해서 이 스페인 남부까지 이렇게 가면서 게르만족이 거의 유럽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웬만한 유럽인들은 다 게르만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훈족이 큰일 했습니다. 마치 네. 도미노 현상 같네요. 네,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음식을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 문화가 지금의 스테이크 문화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아까 네. 그 햄버거 스테이크 말씀하실 때 잠깐 네. 나왔던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이동하면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의 이동도 사실 경제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대항해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게임, 제 아들도 게임하는데 대항해 시대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라는 것을 역사도 게임을 배울 수 통해서 있고.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뭐 캐라벨이라는 배도 다 알더라고요. 꼬마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그 게임 하면서 그렇게 알았다. 그 뭐 배의 이렇게. 생김새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항해 시대를 알려면 예. 지중해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의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이 도시국가들이 왜 번성을 했느냐? 네. 십자군 전쟁 때문에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 가톨릭을 굉장히 괴롭힌다. 로마 교황께서 우리가 이 성지를 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막 하는데요. 네. 이 병사들, 기사들을 그쪽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하잖아요. 예. 그 역할을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나르는 그 조선업도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송 기술도 발전하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런 운송을 통한 중개무역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 동로마 지역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뭐 이 중동에서 건너온 향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를 타고 중개무역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오스만 튀르크, 이슬람 세력이 이 이스탄불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가톨릭이 안 되면서 중개무역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중해에서의 향신료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서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였을까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 나라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 지중해의 끝. 포르투갈입니다. 유럽 포르투갈까지 향신료가 오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후추를 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유럽의 끝동네에 살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 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중해의 끝이지만 대서양의 초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서양 앞바다를 우리가 휘젓고 나가야 되는데 대서양 앞바다는 지중해와는 다른 큰 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역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그전에는 갤리선이라고 노를 저어서 갔는데 역풍은 노를 저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센 힘드니까.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또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더운 지역에 가면 타서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히어로, 바다의 왕자. 나는야 바다의 왕자. 애니크 왕자. 네. 들어보셨나요? 애니크 왕자. 왕자.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상이 아닌 겁니다. 셋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항해학교, 포르투갈의 남쪽 사그레스에서 항해학교를 세우고요. 평생 지도와 그다음에 항해 연구에 빠져서 온갖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항해술을 개발합니다. 엔히크 왕자가 나는 네. 왕이 될 수 없으니 바다의 왕이 되자. 네,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했다는데 사실 결혼을 안 했을 리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당시에 왕자인데요. 그래서 이 애니크 왕자가 네. 만든 배가 있습니다. 카라벨.
카라벨. 네, 이게 이제 역풍에 강한 삼각돛을 세우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삼각돛. 삼각돛을 하면서 역풍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냥 네모난 돛이 아니라 바람의 네. 방향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카라벨을 통해서 아프리카 보자도르곳까지 가면서 여기가 이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넘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보자르돛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슬람인들입니다. 이슬람인들은 이미 항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에니크 왕자에게 좋은 조언들을 했고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내려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케렉이라는 배를 만듭니다. 네. 케렉이라는 것은 역풍에 강한 삼각돛과 함께 순풍에 강한 사각돛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면 삼각돛을 하고요. 순풍이 불면 사각돛을 하고 배도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니크 왕자가 죽은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의 당도를 1498년에 당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대항해 시대가 포르투갈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포르투갈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끝에 있어서 향신료 받아오기 힘들었는데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선 거고. 네, 그래서 오스만 티르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길을 막지 않았다면.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듯이 대항해 네. 시대도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렇죠. 거고.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르네상스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십자군 원정에 배를 빌려줬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지랄이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네. 사치를 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음식도 맛있는 거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메디치 가문. 네, 유명한 그 부자 가문이지 않습니까? 네. 교황과 결탁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교황의 은행 역할을 했던 메디치 가문에서 어디로 시집을 갑니까?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프랑스에 시집을 가서 그냥 갔겠습니까? 마카롱의 기술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포크를 쓰는 방법도 가져오고요. 메디치 가문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던 게르만족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기도 그냥 손으로 먹고 그랬는데 우리 메디치 가문의 딸이 시집 가서 이 궁중 예법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부자 국가는 이탈리아였는데 향신료 무역이 막히면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이제 무게 중심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이어지게 넘어갔던 되는 거고. 겁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중요한 건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의 어떤 이 기세를 스페인에게 뺏깁니다. 1492년. 네. 1492, 1492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 신대륙 발견. 네. 네. 상당수의 분들이 와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492 하면 와인이다. 뭐 여러 가지 상표들은 있을 수 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왜 이 1492가 와인 브랜드가 됐냐면, 예.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할 때 와인을 많이 싣고 갔다고 배 그래요. 많이 싣고 갔다고. 네. 그래서 사실 와인은 이 장기간 하면 다 썩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인 대신에 럼이라는 그 증류주를 이제 싣고 가서 맨날 선원들은 취해 있는 거죠. 물 대신 럼만 마시니까. 네, 물 대신 마시니까. 네, 럼을 밥 먹듯이 먹으니까. 그래서 만화 보면 맨날 취해 있잖아요. 1492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레콩키스타입니다. 레콩키스타. 네, 재정복 운동이라고요. 원래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네. 우리 이베리코 돼지를 할 때 그 이베리코입니다. 스페인. 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지역을 아프리카를 건너서 무어인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가서 거의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거의 프랑스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가톨릭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콩키스타고요.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사벨 1세가 마지막에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여기에서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가톨릭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추방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봉건 사회에서 일자리를 주는 건 봉터를 주는 겁니다. 네. 땅을 주고 소작인을 주는 건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리대금업, 두 번째는 세금 징수인. 만인들에게 욕먹는 행동입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이 왜? 뭐가 문제인데? 고리대금업이라는 건 그 당시에 하느님의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부자가니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간 후에 이자를 받는 건 그렇죠. 시간을 벌어주는 일인 겁니다. 근데 시간을 관장하는 건 하느님만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네가 하는 건 대역죄인인 겁니다. 지옥에 갈 일인 겁니다. 당시엔 나쁜 일을 시켰던 거네요. 굉장히 나쁜 일인 대신해서. 겁니다. 그 나쁜 일을 가톨릭은 할 수 없으니 이교도인 유대인 너희들은 어차피 지옥 가래니까 해라 라고 맡긴 게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그러면서 금융이 발달.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싹이 틉니다. 유대인들이 한 게 뭐냐면 교회의 헌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쌓이면 어떡합니까? 이 헌금을 왕이나 영주에게 빌려줍니다. 누가? 교회에서. 그래서 그 중간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 그 브로커 역할을 유대인이 하면서 고리대금업자라는 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이 정직하게 흘러갔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뭐 하기도 하고 또 성직자들은 죽습니다. 죽으면 이게 그 재산관 이게 은밀히 전해지다 보니까 은행의 자산들. 네, 이게 이 빌려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유대인이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수수료도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지면 뭐랍니까? 이 돈을 또 부자나 왕에게 자기 돈을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빌려주고. 그래서 1492년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 전쟁 자금 누구한테 빌렸습니까? 유대인한테 빌렸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추방을 시키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요. 처음에는 포르투갈로 가고요. 이 포르투갈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어디로? 이 그 위로.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이 결혼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 네.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벨기에죠. 그 당시에는 플랑드르라고 했는데요.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스페인 용병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월급을 안 준다고. 그러면서 부자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 부자들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네덜란드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492년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콜럼부스가 이사벨 1세에게 굉장히 조릅니다. 나 항해 좀 시켜줘 제발. 항해 좀 시켜줘 제발. 그런데 이사벨 1세가 이럽니다. 나 지금 할 거 있어. 빨리 그라나다를 함락시켜야 돼. 기다려. 그런데 그 사이 뭐합니까? 포르투갈은 이미 대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보니 옆 나라 포르투갈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 타고 내려가고 야 우리도 늦었어. 이제 뭔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콜럼버스 때 아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이 아프리카를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갈게. 옆으로 가서 황금을 찾아올게. 다 반대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다는 걸 압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데? 거기까지 너 가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이때 콜럼부스가 꾀를 냅니다. 내가 그 멀리 있는 그 어느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톨릭을 믿는 나라가 있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가톨릭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그 인도 그 나라에 가서 가톨릭을 포교를 할게 라고 이사벨 1세에게 말을 하니 이사벨 1세가 친히 편지를 써줍니다. 그 어느 나라에 있는 왕에게 당신도 가톨릭을 믿으면 좋을 것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콜럼부스를 보냅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드디어 인도를 발견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죠. 네. 인도라고 믿는. 인도라고 믿는. 그래서 거기서 향신료를 그렇게 찾고 금을 그렇게 찾았으나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은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 이제 원주민과 가져왔는데 어찌됐든 육지에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그렇죠. 갖고 가져오긴 왔으니 이제 했으니까. 믿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 우리 1492년 그러면서 이 드디어 이제 스페인도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요. 이 포르투갈이 했던 모든 그런 대항해 시대의 주요한 땅들을 스페인이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합병을 합니다. 1580년부터 1640년까지 60년 동안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양가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까 양가에서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가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두 가문 중에 한쪽이 이제 대가 끊기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로 했는데 포르투갈에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차지를 하고요. 한 60년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리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리 갖고 있는 다 포르투갈의 주요 무역 거점들이 그냥 스페인께 다 돼버리고 그거를 포르투갈이 차지할 수 없는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에는 스페인에게 뺏기는 그런 슬픈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토르데시아스 조약. 네. 토르데시아스 조약. 아,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1494년. 혹시 마카오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마카오에 가면 이렇게 지구본처럼 생긴 게가 있습니다. 그 마카오의 광장에 가면. 아하. 그래서 조형물. 네, 조형물이 금속 조형물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가운데 이렇게 쫙 그려 있습니다. 그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요. 뭐냐면 지구를 스페인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둘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황이 중재를 서는데요. 교황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열받습니다. 야, 중재를 했는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야, 스페인 사람이 중재를 해?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조금 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선을 쭉 앞으로 긋습니다. 어디까지? 브라질이 걸립니다. 야, 이렇게 그어. 원래는 브라질이 스페인 거였는데 야,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이렇게 그어. 그러면서 브라질을 그냥 자기가 그어가지고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브라질이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아하. 물론 뭐 항해를 하다가 네. 잘못 항해를 해서 포르투갈 땅까지 가서 뭐 거기를 점령하기도 했지만 일단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브라질까지 나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2년 단어 하나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사실 이 경제사 특강 들어도 사실은 이제 끝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고 아, 벌써 중요한 거. 이렇게 끝났습니까? 예. 최구민수 작가님한테 한 50여 분은 너무 짧죠. 아, 그러네요. 예. 최구민수 경제사 특강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 별책부록 듣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좀 직접 낭독을 부탁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경제사 역사 이야기가 네. 한도 끝도 없는데 네. 과연 어떤 문장을 꼽아주셨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학 서적을 만드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래서 런던 빈민가를 가보지 않은 자는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부자가 된 영국은 모두가 부자일 것 같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월급도 너무 적었고요. 그래서 자본가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빈곤을 해결해야 된다.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미숙련 노동자들의 그런 삶의 질 그리고 노동의 질을 높여서 월급을 많이 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한 그런 마음이 따뜻한 그런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 16년간 국제선을 탄 예. 일본의 미즈키 아키코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간 국제선의 1등석만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1등석, 그러니까 300석 중에 9자리입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네. 타보셨나요? 아직이요. 네. 언젠간 타보고 우리도 싶죠. 죽기 전에 한번 타봐야 되는데요. 네. 네. 비즈니스에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비싸죠. 네. 그래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1등석만 타신 분이 무슨 얘기 하던가요? 네. 1등석을 16년간 봤던 분이 1등석에 탄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네.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 메모. 그래서 1등석을 탄 사람들은 절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저는 뜨끔했습니다. 이미 비행기 있기 타면 때문에. 맨날 이렇게 내릴 때 펜 좀 주세요. 아, 그쵸. 예, 그래서 펜이 그렇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1등석에 산 사람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펜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저도 앞으로 이제 비행기 타면 펜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있어 보이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 요금에 그게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소통과 경청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눈이 55%고 귀가 38%고 말의 내용이 7%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인상, 즉 귀 38%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 탄 사람들은 소통과 경청 그리고 말이 잘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벼운 가방 하나에 꼭 책을 들고 다니더라. 그리고 비행기 내에서 책을 읽더라. 그러면 책은 무슨 책이냐? 네. 바로 고전이나 역사책을 읽더라. 왜 역사책을 읽느냐? 역사, 1000년이 넘는 글에 귀중한 아이디어가 있더라. 그래서 메모도 하고요. 구석구석 막 구깃구깃 이렇게 체크도 해놓고 결코 책이 깨끗하지 않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즈키 아키코의 우리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좀 기억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박 3일 밤새워 읽는 최구민수 경제사 특강인데 추석 연휴도 짧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추석 알차게 들었습니다. 다음 추석에 또 불러주시면 추석 연 1회 출연으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90꼭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몇 꼭지 안 했습니다. 네. 오늘의 별책부록은 최구민수 경제사 특강이었습니다. 최구민수님, 박민수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